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연일 신당 창당을 겨냥해서 혁신 플랫폼 구상을 띄우고 있으나 반응은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권 움직임 이진권 교수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최근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뭐 신당 창당인지 야권 통합인지 뭐 이런 것을 겨냥해서 혁신 플랫폼이라는 것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무성 전 한나라당 대표가 운영하는 마포 포럼, 뭐 더 좋은 세상이라는 이름의 마포 포럼에 나가서 이 혁신 포럼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혁신 포럼이라는 게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근데 이제 그 언론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신당 만들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안철수 대표는 이제 분명히 이건 당 만들자는 게 아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뭐 내년 이 보궐선거 그거 겨냥한 것도 아니다. 이건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를 두고 우리 모든 야권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거기에 반대하는 모든 야권이 같이 모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고, 같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자는 거다. 운동장을. 그걸 진짜 자기는 플랫폼인데, 그건 각 정당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무슨 정당끼리 합하자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걸 보면 이런 것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뭐 여당에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 후보를 내잖아요. 자기들은 뭐 국민의힘이라는 국민의당, 국민의힘 이런 야당들 각각이 거기서 대통령 후보 내면 필패다. 그러니까 전체 야권의 이름으로 대표 주자를 만들자, 그런 운동장을 만들자,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각 정당이라는 것은 왜 있습니까? 집권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러면 정당 필요 없고 우리끼리 그냥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합니까? 그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어떤 정당 당원이 있어야 하고, 그 당원의 총의가 모여서 누구를 뽑아야 할 거 아닙니까? 뭐 보니까 정책연대도 할 수 있고 의원연대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런 논의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통합이라든가 신당 창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그래서 그 이전에 창당의 전 단계로 플랫폼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수에서부터 중도, 합리적 진보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뭐 말씀하신 대로 마당이랄까? 뭐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는데, 궁극적으로는 무슨 정당이 있어야 후보도 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선관위에 등록할 거 아니야. 우리 정당도 없는데 우리가 모여서 이 사람 대통령 하기로 했습니다 갖고 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만약에 무슨 통합을 한다든지 당대당 합당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안철수 위상이 이 뚜렷해지지 않잖아요. 원오브 댐이 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안철수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하니까 완전히 이것을,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라는 이 기성 세력, 이것을 인정해 줘 버리는 한 안철수는 거기 가면 손님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가 다시 당의 벽을 허물고 다시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나중에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새 당을 만들게 되면 자기 위상은 오히려 이제 돋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걸 또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박영선 지금 장관이 전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확정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박원순이라는 또 변수가 나타나니까 그 민주당에서 두 사람을 경선시켰거든. 네, 그렇죠. 바로 그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국민의 힘의 벽을 허물어버려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다 가서 같은 자격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자.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의힘은 지금 강력하고, 야권 내에서는 강력하고, 국민의당은 상당히 외소 정당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그러니까 무석 3개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 지금 구도대로면 안철수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사실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안철수가 무슨 국민적 지지도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는데
플랫폼 만든다고 해서 안철수가 무슨 영향력이 생기고 지지도가 생기나요? 정치인들은 다 자기는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아니, 본인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지난번 서울시장에 나왔었잖아요. 거기서 3등을 했잖아요. 김문수한테도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정말 내가 영향력이 없고 내가 아무 힘도 없고 무력하다고 생각하면 아예 말을 안 하지.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여전히 자신은 굉장한 영향력. 허기야 야당 지금 민주당은 옛날 공동 대표도 했잖아요. 김한길 씨하고 같이 이 정도의 자기 나름대로 캐리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또 그다음에 보면 옛날에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할 때 가장 유리한 쪽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박원순한테 시장을 내가 물려줄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건 초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 무산시킨 거 아닙니까? 그때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놔두고 그 이후에 정치 과정을 지금 한 10여 년 하는 과정 속에서 안철수의 어떤 정치적 성과랄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평가를 받아가지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옛날 그 꿈,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여러 가지 나한테 박수를 보내는데 그 꿈에서 못 태어나는 거야.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안철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그런 건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철수 정도의 힘은 우리한테도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우리 당 사람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나가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요. 또 이 보수 측, 흔히 하는 말로 이 보수 측의 또 아니면 뭐 자유우파 측의 이 분열은 앞으로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휘파람 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니, 근데 안철수는 보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진보 패스트 트랙 때, 민주당하고 손잡았잖아요. 안철수 바른 미래당인가? 뭐 있었죠. 이름도 잊어버렸네. 손학규 하던. 그게 지금 안철수 당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른 미래당. 그 사람이 무슨 보수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보수뿐 아니라 중도 좌파 쪽까지도 지금 포섭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극단적인 좌측 제약은 전부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 이건데 우리 편을 끌어들이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거하고 실제 현실은 다른데 대개 정치인들 보면요 한번 뭐 아주 자기가 이제 대통령도 출마해보고 이래서 거의 청와대 문턱에 자기 한 발 들여놓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꿈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한마디 하면 천하가 요동친다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진지하게 겸손하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자꾸 이 언론에 떠들면 그만큼 반감이 더 심하니까 오히려 뒤로서 야권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야권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논의를 하다 보면 길이 나올 수 있거든. 네. 근데 자꾸 이걸 먼저 앞세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이렇게 비치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가 뭔가 뭐 야권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가 지적하는 거 국민의당이 지금 20% 어떤 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갖고 지지율을 얻지 못하지 않느냐. 또 젊은 층에 대한 그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은 국민의당이 워낙 낮으니까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처럼 문재인 견고하게 4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민주당도 40%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특정인의 어떤 야권 후보 개인기만으로 정권을 창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인식에는 맞는데 과연 안철수가 그러한 어떤 야권 통합이라든가 야권을 뭉치게 하는데 하나의 뭐 본인은 뭐 청소부도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도권을 잡아 가지고 나가겠다는 게 동의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은요, 청소부를 하든 문지기를 하겠다는 그 말은 멋있는 말이거든. 그거 김구세정이 했던 말이거든. 그러니까 걸핏하면 사람들이 정치인들 그 말 거의 흉내내는데 그러지 말고. 그 안철수 대표는,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자꾸 뭐냐면 자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뭐든지 자기 위주로 계산하려면 그렇게 돼. 정말 허심탄회하게 나를 놔버렸을 땐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죠. 아니, 예. 야권이 국민의당이, 아까 저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당이 이게 뭐 새세기가 그렇잖아요. 네. 외소 정당 정도도 아니거든. 사실 그럼요. 존재, 그게 없는데. 무소속 있는 인원만도 못 오잖아요. 무소속이 몇 석인데. 자꾸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우리 같이 가자. 네. 같이 저 1대1로 오자 그거 아닙니까? 네. 마장 투자건데 그걸 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상대 국민의 힘에 대한 이게 그야말로 모욕적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모욕을 주자고 그런 게 아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을 수가 있거든. 그럼 자기 실력을 충분히 자기가 인정을 일단 하고 그다음 나라는 사람을 우선 또 자기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들이 보는 안철수가 누군지를 그러고 난 뒤에 겸손하게 그다음에 내 모든 걸 내려놓겠다. 오직 지금 자기 말만 자기가 늘 주장하듯이 문재인 정권 이 문재인 정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도 조금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앞장나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다음에 이런 사람을 또 이제 무슨 마포 포럼 이런 데서 불러가지고 또 연설시키고 이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그래서 점점 더 저렇게 착각을 자꾸 오래 가도록 만들지 않아. 안철수만 하더라도 지금 정치 한 10여 년 하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 한 5년 사이에 당을 5번이나 허물고 합치고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3번 창당을 하고 2번을 통합하는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그리고도 그 정당들이 지금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무슨 플랫폼이다. 말은 그럴싸해요. 그 플랫폼-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또 내가 한번 거기에 중심에 서보겠다. 이런 게 과연 설득력이 있냐 이거죠. 자기가 성공을 했고 정당도 만들었고 어떤 정권도 창출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아 그래 안철수가 한번 나와서 했으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데 계속 실패를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또 하나 뭐냐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옛날에 손학규 전 대표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아주 정말로 대중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을 설득하고 대중을 이끌고 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은 강진에 어디 산속에 만덕산에 가서 있었죠. 그 있었고 안철수는 저 피해가지고 뭐 고급스럽게 미국으로 독일로 그렇게 돌아다녔죠. 이러면 그러니까 대중 정치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된다고. 아, 지난 총선에서는 혼자 마라톤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 옛날에 DJ가 피해가지고 영국 갔을 때는 그때는 정권 사이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보복 같은 게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갔지 이 사람들처럼 멋부리러 간 게 아니거든. 그래서 대중 정치인이 특히 그 지도자는 대중이 필요로 할 때 아니면 시대가 필요로 할 때 아니면 그 상황이 필요로 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때는 입장 난참 슬쩍 피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말이지. 예? 아니 대중 정치인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그게 한다는 거나 아니면 저 외국에 멀리 가서 자기 혼자 좋은 소리만 하고 앉아 있다거나 이거는 무책임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도 아직도 안철수 대표는 이 대중 정치인 지도자로서는 닦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진지하게 자기 성찰을 하고 내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옛날 지도자 내가 이미 지도자가 됐다는 그 착각이 자꾸 계속되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만덕산에서 너무 오래 있었던 것도 있지만 바른미래당의 대표를 돼가지고도 그 이후에 어떤 종말을 보였습니까? 예. 정말 추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지금 안철수도 대권을 하겠다는 것인지 서울시장에 나가겠다는 건지 아주 모호해요. 그래서 전에 간보기만 너무 한다고 해서 간철수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안철수나 그 주변에 있는 뭐 권은희 의원 등 이런 사람들은 말만 대권이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국민의 힘하고 잘 해가지고 서울시장을 먹는 게 최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가 문지기를 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으면 난 대권도 안 나가고 서울시장도 안 나갑니다. 대신 내가 이런데 하나의 미랄이 돼서 이런 플랫폼도 만들고 거기에 뭐 내가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진정성이 먹히는 거죠. 그런데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또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더 문제는 뭐냐면
아니 남자가 그다음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 자기 앞날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입장을 표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밑에 따르는 사람도 저 사람이 앞으로 어디로 가려 하는데 우리가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장 나가는 생각도 있는 게 아니고 대선을 내가 나가려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자기가 자기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모호한 작전을 쓰는데 누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겠냐고. 바로 측근에 있는 그 뭐 국민의 당의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 도대체 우리 대표는 어디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그럼 지도자가 말이지 이렇게 비겁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에서는 전략적 그럼요. 모성이라는 게 예, 있는 예.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우리의 패를 못 입도록 하는 것인데 정치 지도자라는 건 명분이라든가 나아갈 비전, 구상 이게 명백해야 해요. 이런 전략적 모성을 쓰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장수가 말을 타고 지금 이제 군사 입국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장군님 어디로 가십니까? 글쎄, 여하튼 가자. 나는 뭐 적군을 칠 뭐 그런 생각도 없고 적군한테 이길 생각도 없고 내가 뭐 할 생각도 없다. 그냥 가자. 이러면 그 밑에 병사들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항상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간복이 간철수라고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간 보는 게 너무 그게 말이죠. 완전히 그 사람의 이미지가 돼버리면 그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점에서 안철수 씨는 지금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 사나이가 말이죠. 내 꿈이 대통령이면 왜 내가 대통령이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아니 세석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국민의 힘을 103석을 그냥 먹어버리겠다. 이런 누가 보더라도 그 뻔한 수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정치라고 애초부터 그랬잖아요. 옛날 건 전부 헌정치, 자기는 새정치를 내세웠는데 그러면서 그때도 그랬잖아요. 안철수의 새정치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었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새정치란 이런 것이다. 명확하게 그걸 정리해 본 적도 없고 이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옛날에 자기가 말했던 새정치 거기에 구애가 돼가지고 보수 정당에 내가 들어갈 수는 없다. 보수 정당이 오히려 나한테 새정치 쪽으로 와야 된다든지 이런 의식을 여전히 못 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자기가 뚜렷한 그야말로 저 명분을 내세우고 뚜렷한 정책 방향을 세우고 그 국가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거기서 어떤 접점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앉아서 자기도 잘 모호한 그런 새정치를 자꾸 내세워가지고 나는 국민의힘에 들어갈 사람은 아니야. 왜? 그 정도는 난 보수가 아니야. 그럼 보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그렇다고 완전히 좌측도 아니야.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그러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말한 중도 실용도 아니고 가만 보면 중도 실용도 아니야. 또 하나 뻔한 속셈을 지금 감추면서 정치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이낙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를 지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그 이전 비용만 해도 1조 5천억이 듭니다. 근데 과연 세종시로 헌법에서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상황인데 그것도 무시하고 과연 옮길 수가 있겠느냐. 왜 구태여 지금 세종시로 옮기려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옮기려면 대통령이 옮겨야죠. 청와대가. 청와대는 뭐 국민들하고 접촉도 안 하잖아요. 그거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행정부가 다 있으니까. 근데 이낙연이가 지금 옮기려는 그 속셈이 뭡니까? 그 이낙연 씨는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봉이 여론조사 이게 자꾸 이제 좀 이러다니까 자기한테서 이게 자칫하다 대통령 이게 점점 더 멀어지는 거다는 게 초조감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내가 민주당의 이 주자로서 공인받고 내가 출마할 수 있으려면 누구보다도 문 대통령 눈에 들어야 되고 대깨문들 눈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을 가장 잘 간지러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의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젠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천도를 완전히 완성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주는 것만이 바로 이 사람들의 그 입맛에 맞게 해주는 것이다. 일종의 충성선 서약 같은 건데, 그러면서 뭐냐면 사실은 지금 거기서 말씀처럼 그게 자기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거든요. 그 띄워놓고 나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계속 해주는 신용만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이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낙연 대표 요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여기 저기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말이지. 너무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말이 달라지고 이러더라 태도도 달라지고 이런 거 보면 저 양반이 과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갈수록 저 회의가 들더라고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도 옮기겠다고 하니까 그게 수도가 이전이 되는 것이고 국회만 옮기는 그것도 아니에요. 다 옮기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장실하고 본회의장은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리면 서울에 서고 또 국회의장은 서울에 있으면서 다 접견하고 그리고 상임위라든가 다른 것은 다 옮긴다고 하면은 그건 두 집 살림 하는 거 아닙니까? 두 집 살림. 그걸 하겠다는 거니까 전혀 무슨 노무현 그런 수도 이전을 이행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충청 표심 그거 겨냥한 거예요. 노무현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도 이전하겠다 해갖고 그다음에 충청 표심을 얻어갖고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미를 많이 봤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뭐 이낙연이는 이렇다 할 정책 아젠다 하나 못 내놓고 국회 옮겨가지고 충청 표심이라도 한번 자극해보자. 그런 거 아닌가요? 마음이 지금 자꾸 이제 갈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건데 이렇게 하면 또 그 청와대 청와대 뭐라고 제2청와대 무슨 전에 또 국회 분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세종시를 완전히 이제 그렇게 만들고 근데 국회 자체를 보내버리면 이거는 헌재 그 전에 판결이 위헌돼. 왜냐하면 옛날에 왕이 정권을 쥐고 있었지만 지금 국가 3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만 안 가고 여기 있다고 해서 수도가 안 가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국회라도 보내면 그 수도 이전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저런 걸 감안해가지고 자꾸 꼼수를 부려가지고 거기서 뭐 표도 없고 그 이전에 자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는 여러분과 같은 한 몸이야. 이걸 과시하면서 자꾸 눈치를 봐가면서 벌써부터 표 없는 그런 꼼수나 쓰려고 자꾸 이러는데요. 저런 식으로 계산부터 먼저 나와가지고 과연 앞으로 완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사무실에 뭐 천만 원어치 무슨 넣었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옆에서 터지니까 오히려 이 양반이 점점 더 마음이 급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회를 옮기는 거 뭐 세종시도 옮길 수도 있고 뭐 옮기는 게 더 좋은지 나쁜지는 지금 뭐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저도 뭐 옮길 필요 그러면 청와대가 옮겨야 한다니까요. 청와대는 그런데 1호 공약이 뭡니까? 광화문 시대 열겠다. 그 청와대에서 1000m나 됩니까? 2000m나 됩니까? 그 앞에 광화문으로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만만한 국회 상임위 거기 가 있으면 뭐합니까? 본회의장은 또 서울에 있고, 국회의장실은. 그러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본회의가 열리다가 또 상임위가 열리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해갖고 오히려 더 혼란만 초래하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정부 부처들이 그 공무원들이 국회가 열릴 동안에는 완전히 거기 비워놓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거기 낫죠. 거기도 갔다 요리 왔다가 하려면 더 골치 아프죠. 상황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간부들은 두 집 살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과연 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 따졌을 때도 국회를 그렇게 해놓으면 근데 우리가 이런 게 뭐 행정 중심 도시 뭐 이런 걸 만들어 하는 건 좋다 치고 그 비용 계산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회 이전하는 비용만도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나라의 중대사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를 누가 보더라도 속성이 뻔하잖아요. 표심을 겨냥한 거 아니에요. 충청 표심을. 그렇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대권 후보 뭐 1인이 여진이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지 더군다나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만 하더라도 과거에 1975년에 완공을 했는데 그때도 남북통일에도 대비하고 양원제를 겨냥한 것도 있고 양원제를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웅장하게 그때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예산이 뭐 몇 분의 1을 쪼개가지고 과감하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걸 이제 흉물로 남겨놓겠다는 건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명분이고 핑계가 뭐였냐면 지역 균형 발전이었거든.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고 국회고 다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하면 수도를 옮겨버린다면 그건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이 되려면 전 지역이 그 균형이 돼야 되는데 왜 특정 지역 세종시를 키우는 게 지역 균형 발전이 되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 요즘 보니까 효과가 이거는 있어.
신도시 하나 만든 거야. 세종시는 요즘 보니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유감스럽게도 수도권이나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충청도 인구를 완전히 거기서 다 흡수해버렸다는 블랙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 되니까 그리고 집값만 올려놓은 거예요. 세상 만사가 이 보면요 현실을 무시하고 항상 이상론에 치우치면 결과적으로 보면 고생은 누가 시키냐 국민들만 고생시키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 충청도 사람들 말이죠. 거기 아니라도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세종시 집값만 왕창 올려니까 세종시뿐 아니라 주변에도 대전이고 이런 데도 집값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왜 이런 짓들을 하는지 말이죠. 그럼 이낙연 대표 그거 정말로 지금 책임져야 돼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국회 옮긴다 해서 집값 지금 뛰기 시작했다는데 그거는 이낙연 대표 개인 사재로 다 물어내야 돼.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나 속셈이 뻔하고 국민들이 그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그런 속셈을 감추고 무슨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서 뭐 플랫폼이 어쩌니 세종시대를 여느니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